때는 1650년경 베르나르드 몽나구라는 이름의 한 부유한 귀족이 꽁피엔유와 삐에르뽕 사이에 있는 영지에서 살고 있었다. 조상들은 왕국의 가장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는 궁정을 멀리 떠나 조용한 망각 속에 살고 있었다. 레기에 때 그의 성 안에는 값비싼 가구, 금은 식기, 생무늬의 벽걸이, 자수 세공품들이 풍성했다. 이것들은 모두 가구 창고 속에 쌓여 있었는데 사용하다 손상될까 두려워서 이 보물을 감추어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관대했고 호사를 즐기는 편이었다. 다만 그 당시의 영주들은 보통 시골에서는 하인들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가 하면 일요일엔 마을의 아가씨들과 춤추고 나여 매우 간소한 생활을 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생활과 뛰어나게 대조를 이루는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기에 훌륭한 가구나 아름다운 생무늬 벽걸이를 많이 갖추고 있어야만 했다. 드 몽나구 씨가 한 것도 결국 이러한 생활에 불과했다. 고딕 시대에 세워진 그의 성은 그 시대의 거친 기운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고 루이 왕 시대 난리가 심할 때 파괴된 커다란 탑의 잔해와 더불어 이 성은 겉에서 보면 어딘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음산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안에 들어서면 한결 훌륭한 모습의 집이다. 침실들은 이탈리아식으로 장식되었고 아래층 긴 복도는 부각된 장식품과 그림과 금박의 세공품으로 넘쳐 있었다. 이 복도 한편 끝에 흔히 작은 방이라 불리는 방이 하나 있었다. 샤를베로는 오직 이 이름만으로 이 방을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은 불행한 공주들의 방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은 쓸데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불리어진 까닭은 플로렌스의 한 화가가 주위의 벽에 비극적인 주인공들의 이야기 등을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거니와 마루에 깔린 바람의 타일은 마치 이들 불행한 여인들의 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았다. 이 방의 한쪽 문은 물 없는 도랑을 향하고 있었다. 성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마구간은 호사로운 건물이었다. 바닥에는 60마리의 말을 위한 짚이 깔려 있었고 금박에 마차 12대를 넣어둘 수 있는 차고가 있었다. 그러나 레기에뜨를 매력 있는 고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주위에 펼쳐져 있는 운하와 숲인데 그곳에서 고기잡이와 사냥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지방의 많은 주민들은 드 몽나구 씨를 푸른 수염이라는 이름으로밖에는 알지 못하였다. 주민들은 오직 그 이름만으로 불렀으니 말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의 수염은 푸른빛이었지만 푸르게 보인 것은 거무스레했기 때문이요. 너무나 검은 나머지 푸르렀던 것이다. 드 몽나구 씨의 모습을 그릴 때 저 아테네에서 볼 수 있는 남색의 세 개의 수염 속에 웃음 짓는 새 얼굴의 티퐁신과 같은 소름 끼치는 얼굴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레기에뜨의 영주를 감면도하여 뺨이 푸르름해 보이는 연극배우나 사제와 비교한다면 한결 진상에 가까울 것이다. 드 몽나구 씨는 조부가 앙리 2세의 궁정에서 하던 것과 같은 뾰족하게 기른 수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마리냥 싸움 때 전사한 증조부와 같이 부채 모양의 수염도 아니었다. 그는 드띠렌 씨와 같이 약간의 콧수염과 입술 아래 수염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뺨은 푸르스름해 보이기는 했지만 누가 뭐라 한들 이 선량한 영주의 얼굴이 이것 때문에 추하게 되거나 무섭게 보이는 일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한층 사나이답게 보였다고나 할까. 이로 말미암아 좀 친해지기 어려워 보였을는지는 몰라도 여인들의 미움을 사는 일은 없었다. 베르나르드 몽나구 씨는 귀가 크고 어깨는 넓으며 매우 통통한 체격을 가진 혈색 좋은 호인이었다. 사격의 귀부인의 규방이나 살롱속보다는 숲의 냄새 짙은 시골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하나 그와 같은 풍채에 부유한 그는 마땅히 귀부인들의 총애를 받을 법도 했건만 실은 그렇지도 않았다. 그의 수줍음이 원인이었다.
귀부인들에게 그는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매력을 느끼곤 했으나 거꾸로 억제할 길 없는 공포심도 품었던 것이다. 그는 귀부인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만큼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온갖 불행의 시초여 제일의 원인이었다. 어떤 부인을 처음으로 만나면 그는 말을 걸기보다 차라리 죽고 싶어질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 부인에 대하여 아무리 마음이 통하여도 앞에서는 우울한 침묵을 지키곤 하였다. 그의 감정은 다만 눈을 통하여 나타날 뿐이었다. 소름 끼칠 듯 그 눈을 굴리는 것이다. 그 수줍음은 그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불행을 맛보게 하였다. 특히 그것은 겸손하고 다소곳한 여자들과 성실한 교제를 맺는 것을 방해했거니와 뻔뻔스럽고 대담하기 그지없는 여자들에게 걸려들면 꼼짝없이 유혹당하곤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일생을 통한 불행이었다. 어려서부터 고아로 자라난 그는 극복할 수 없는 이 부끄러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조건도 유리하고 신분도 높은 상대와의 혼담을 여러 번 거절한 끝에 꼬레트 파사쥐라는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 여자는 왕국 내의 이곳저곳 도시와 마을에서 곰을 춤추게 하여 돈벌이를 한 다음 이 지방에 갓 정착한 여자였다. 드 목나구는 전력을 다하여 한결같이 그녀를 사랑하였다. 공평한 눈으로 보아도 그 여자는 그런대로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있었다. 풍요한 체격의 가슴은 풍만했고 햇볕에 그을리기는 했으나 아직도 제법 싱싱한 살결을 갖고 있었다. 처음 이 여자는 신분 높은 귀부인이 되는 것에 몹시 놀라기도 했고 기뻐하기도 했다. 별로 사악한 것이 아니었던 그녀의 마음은 이다지도 높은 신분에 그리고 당당한 최고의 남편이 가장 온순한 봉사자, 가장 정열적인 애인으로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자 그 따뜻한 마음씨의 감동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하나 몇 달이 못 가서 이곳저곳 뛰어다니지 못하는 것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다. 부의 한복판에서 가진 정성과 사랑에 묻혀 있었건만 그녀는 지하 굴속으로 방랑 시절의 반려자인 곰을 찾아가 목에 쇠고랑을 걸치고 코에는 코걸이를 낀 채 시들에 가는 모양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에 입 맞추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드 목나구 씨는 수심에 찬 그녀를 보고 근심스러워했다. 그러나 그의 우울은 아내의 우울을 한층 크게 할 따름이었다. 온갖 친절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감싸주었으나 오히려 이 가엾은 여자의 마음은 빗나가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잠을 깬 목나구 씨는 자기 곁에 꼬레뜨가 없음을 알았다. 성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았으나 헛일이었다. 불행한 공주들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이 문을 빠져나가 곰과 함께 들로 도망쳐 간 것이다. 푸른 수염의 괴로움은 차마 보기가 민망했다. 그를 찾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편지를 띄워보았으나 꼬레트 파사쥐의 소식은 영영 알 길이 없었다. 드 목나구 씨는 사라진 아내를 못내 못 잊어 하였다. 그러던 중 레기에뜨의 축제일에 우연히도 꽁비엔유 형사 재판관의 딸 잔느 드라크로시와 춤을 추게 되었다. 그녀에게 사랑의 불길을 느낀 그는 청혼을 하였고 즉석에서 승낙을 얻었다. 이 여자는 술을 좋아하여 과음이 일수였다. 이주벽은 갑자기 자라나 불과 몇 달이 안 되어 마치 빨간 얼굴의 술부대처럼 보일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흉측한 일은 이 술부대가 미쳐 날뛰기라도 하는 날이면 방에서 방으로 계단에서 계단으로 끝없이 굴러다니며 고함소리며 욕설이며 딸꾹질을 연방하면서 그 무엇과 마주치면 마구 욕을 퍼붓는가 하면 술은 토하곤 하는 것이었다. 드 목나구 씨는 혐오와 공포에 정신을 잃었다. 하나 이내 용기를 되찾아 꿋꿋한 태도와 인내로서 이 소름 끼치는 악벽에서 아내를 건져내려고 노력하였다. 청원, 충고, 애원, 위협 등 수단이란 수단은 모두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는 지하실에 술을 치워버렸다. 그러자 아내는 외부에서 술을 구해 마셨고
한결 보기 흉하게 취하는 것이었다. 너무나도 심한 음주벽을 고쳐보려고 그는 아내의 술병 속에 개박칼을 넣었다. 자기를 독살하려는 것으로 믿은 아내는 남편에게 덤벼들어 부엌칼로 그의 배를 10cm 가량이나 찔렀다.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평소의 부드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내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동정해야지. 이렇게 그는 말하였다. 어느 날 불행한 공주들의 방문을 닫는 것을 잊은 일이 있었다. 잔느 드 라크로슈는 보통 때나 다름없이 정신을 잃은 채 그곳에 들어가 벽 위에 그려진 괴로움에 못 이겨 이제라도 숨을 끊을 듯한 모습의 그림자들을 보고는 그것을 실제의 여자들로 착각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끝에 살인이다! 하고 외치면서 들로 달아났다. 이름을 부르면서 뒤쫓아오는 푸른 수염의 소리를 듣자 공포에 미친 그 여자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만 빠져 죽었다. 그의 남편은 이 죽음에 몹시 상심하였다. 믿기 어렵지만 확실한 일이었다. 그만큼 그는 동정심 많은 사람이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6주일 후에 그는 소작인 뜨레넬의 딸 지곤노와 결혼식이라 할 것도 없이 결혼했다. 늘 남학신을 끌고 다니고 가까이 가면 양파 냄새가 나는 여자였다. 한쪽이 사팔론인데다가 한쪽 발을 저는 것 외는 제법 참한 생김새였다. 전에는 거의 지키기나 하고 있었던 이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터무니없는 야심에 사로잡혀 이제는 색다른 권세와 새로운 호사만을 열망하는 것이었다. 무늬 박힌 옷도 만족할 만큼 호화롭지 못하였고 진주 목걸이도 충분히 아름답지 못했으며 루비 반지도 마음에 들 만큼 크지 않거니와 마차는 금칠이 부족했고 늪도 숲도 땅도 넓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찍이 야심이라는 것을 느껴본 일이 없는 푸른 수염은 아내의 오만한 성질을 개탄하였다. 그러나 순진한 그는 아내처럼 영화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지 혹은 자기처럼 수수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지 알 수 없었던 터라 자기의 범용한 성질이 그의 고귀한 욕망을 방해하는 것으로 믿고 저기 자책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불안스런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때로는 세상의 재활한 과도하게 즐겨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는가 하면 때로는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위험의 막바지에까지 자신을 몰아가기도 했다. 현명한 사나이기는 했지만 부부의 사랑이 지혜를 넘어섰던 것이다. 지곤느는 이제 사교계에 진출하고 궁정에서 환영을 받아 끝내는 국왕의 애첩이 되어보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염두에 없었다. 그녀는 이 소원이 깨지자 원한에 시들어갔고 끝내 황달에 걸려 죽고 말았다. 푸른 수염은 깊이 슬퍼하여 훌륭한 묘를 세워주었다. 이처럼 끊임없는 가정의 불행에 상심한 이 선량한 영주는 아마 자진해서 아내를 택할 마음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 기병사관의 딸 블랑슈 드 지보메앙으로부터 남편으로 택함을 받고야 말았다. 이 기병사관은 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국왕에 대한 봉사에서 잃었다고 한다. 지보메 양은 몹시 재치 있는 여자였다. 이 재치를 그녀는 남편 속이는 데 사용하였다. 근처의 귀족이란 귀족을 모두 상대해서 그를 속였던 것이다. 어찌나 속임수가 능란하였던지 그의 성 안에서 심지어는 그의 면전에서 남편을 속이고도 눈치채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가엾은 푸른 수염은 무엇인가 의심쩍은 것이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한데 그처럼 남편 속이기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수많은 애인들을 속이는데 소홀했던 것이 다시 말하면 애인들을 고루고루 속이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 그 여자의 불운이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어떤 귀족과 불행한 공주들의 방에 함께 있는 현장이 전에 사랑하던 딴 귀족에게 발각되었다. 미칠 듯 질투에 사로잡힌 이 귀족은 그 여자를 칼로 찔렀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불행한 여인의 시체는 성의 한 하인에게 발견되었고 그래서 이 방이 불러일으키는 공포는 한결 커졌다.
가엾게도 푸른 수염은 크나큰 불명예와 처의 비극적인 최후를 동시에 알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불명예를 생각해서 처의 죽음을 체념하지는 않았다. 그는 블랑슈, 지곤느, 뜨레넬, 아니 꼬레뜨, 파사지보다도 한층 깊은 정을 느껴왔었다. 자기를 끊임없이 속여왔다는 것, 하나 이제는 영영 속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마음은 괴로움과 혼란에 빠졌으며 그것은 가라앉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갔다. 괴로움은 참을 수 없게 되고 마침내는 생병까지 났으며 목숨까지 위태로워졌다. 의사들은 온갖 약을 다 써보았으나 효과가 없음을 보자 젊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음을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때 그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사촌 누이 앙젤 드라 가랑딘네였다. 그 여자라면 재산도 없으니만큼 쾌히 결혼을 허락해 줄 것만 같았다. 특히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마음의 용기를 얻은 것은 그녀가 단순하고 무지한 여자라는 점이었다. 재치 있는 여자에게 속은 그는 우둔한 여자라면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드라 가랑딘네안과 결혼한 그는 자기의 예상이 착오였음을 깨달았다. 앙젤은 정이 두터웠다. 앙젤은 착했다. 앙젤은 그를 사랑했다. 자진해서 악으로 달려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서투른 남자라도 순순히 어느 때나 그 여자를 악에 이끌어들일 수 있었다. 이내 이숫된 여자는 짓궂은 사내들의 뜻대로 움직였거니와 얼굴이 예쁘장했으니만큼 사내라면야 당연히 원하는 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이다. 드몽나구 씨는 전에 블랑슈 드 지보메에게서 속고 모욕받은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속임과 모욕을 이 순진한 여자로부터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는 불행까지도 맛보아야 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숫된 앙젤은 무엇 하나 남편에게 숨기는 것이 없었으니 말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또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제게서 가져갔어요. 이것을 보았어요. 이런 것을 느꼈어요. 이렇듯 솔직한 말투로 이 가엾은 영주에게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곤 하였다. 그는 차분히 참았다. 그래도 때로는 이 단순한 여자에게 화를 내며 뺨을 올려치는 일도 있었다. 이 주먹질이 그가 잔인하다는 평판의 발단이 되었는데 그 평판은 영영 가시지 않았다. 드몽나구 씨가 오리 사냥을 나간 동안 레기의 뜰르를 지나가던 한 수도승이 인형의 치마를 깁고 있는 앙젤 부인을 발견하였다. 이 훌륭하신 수도승은 이 부인이 아름답고도 단순한 것을 보고 가브리엘 천사가 진주의 양말 데님을 메어주려고 숲덤불 속에서 기다린다고 속여 자기의 당나귀에 태웠다. 사람들은 늑대에 잡혀 먹힌 것으로 믿었다. 그로부터 그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슴 아픈 경험을 겪은 푸른 수염이 어찌 다시 새로운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겠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선량한 마음에 대하여 아름다운 눈이 어떤 힘을 미치는가를 모른다면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실한 귀족은 자주 내왕한 일이 있는 근처의 한 성에서 아리스드 퐁달생이란 이름의 신분 있는 고아인 한 처녀를 만났다. 욕심 많은 후견인에게 재산이란 재산을 다 빼앗긴 이 여인은 이제 수도원에 틀어박힐 생각밖에는 없었다. 친절한 친구들이 중매에 나서 그 여자의 결심을 바꾸어 드몽나구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도록 결심시켰다. 그 여자는 탓할 곳 없는 미인이었다. 그녀의 품 안에서 무한한 행복을 맛보려고 했던 푸른 수염의 기대는 다시 한번 어긋나고 말았거니와 이번에도 오산이라는 쓴맛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그 성질상 시금까지의 결혼에서 받았던 어떤 불행보다도 가슴 아픈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아리스드 퐁달생은 승낙한 결혼을 현실의 것으로 만드는데 완강히 거부하였다. 드몽나구 씨가 아무리 아내가 되어줄 것을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애원해도 눈물로 호소해도 비난해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가장 가벼운 애무도 허락치 않고 불행한 공주들의 방에 달려가 몇 날 밤을 혼자 지냈던 것이다. 신과 인간의 법칙에 이처럼 상반되는 저항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드목나구 씨가 푸른 수염을 가진 탓이라고 하지만 이 추측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결국 이유를 따지기 힘든 문제이다. 불쌍한 남편은 가장 잔인한 고통을 참아야 했다. 고통을 잊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사냥에 열중했고 사냥개며 말이며 몰입꾼을 녹초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성에 돌아와 그 퐁달생양을 보는 날이면 그의 힘도 고통도 되살아나는 것이다. 마침내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로마의 결혼 폐기원을 신청했고 교회법에 따라 그리고 교황에게 멋진 선물을 하여 이혼허가를 얻었다. 드목나구 씨가 드퐁달생양을 작별한 부인에 대한 당연한 존경의 표시를 하되 지팡이가 부러지도록 허리를 갈기는 일이 없었던 것은 그가 강한 정신과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요. 레기에뜨의 지배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사나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는 여자라는 것을 집안에 들이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였다. 끝까지 이 맹세를 지킬 수 있었던들 행복했으련만 드목나구 씨가 6번째 아내와 헤어진 지 몇 해가 지났다. 이 지방 사람들은 선량한 영주의 가정에 뿌려진 재앙에 대하여 이제 희미한 기억을 가질 뿐이었다. 그의 아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거니와 마을에서는 밤에 그들에 관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얘기들을 꾸며대곤 하였다.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 시점에 중년 고개를 넘어선 미망인 시도니 드레스푸아스란 부인이 아이들과 더불어 레기에뜨 성에서 직선거리 8킬로쯤 되는 곳에 라모뜨 지롱관에 이사왔다. 어디서 온 것인지 그의 남편이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다. 소문대로 그의 남편이 사부아나 혹은 스페인에서 어떤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인도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는 이 과부가 굉장한 토지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이도 많았는가 하면 그것을 의심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어쨌든 그 여자는 호화스런 생활을 했으며 근처의 모든 귀족들을 라모뜨 지롱에 초대하곤 하였다. 그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언니인 안느는 홍기가 넘은 교활한 여자였으며 동생 잔느는 결혼에 알맞는 나이로 외견은 순진하지만 그 속에 조숙한 경험을 숨기고 있었다. 드레스푸아스 부인에게는 그 외에 20살과 22살이 되는 두 아들이 있었다. 둘 다 대단히 풍채 좋은 미남자였는데 하나는 용기병, 또 하나는 근위기병이었다. 그의 사령을 보았기에 하는 말이지만 후자는 흑근위기병이었다. 이것은 돋보일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까닭은 흑근위기병과 회색근위기병은 복장의 빛깔로서가 아니라 말의 털 빛깔로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양자 다 입고 있는 복장은 금모 올이 달린 소매 없는 푸른빛 나사의 웃돌이었다. 한편 용기병은 모피에 갓없는 모자를 쓰고 있어 그 깃꼬리가 귀 위까지 멋들어지게 늘어뜨려진 것을 보면 분간할 수 있었다. 용기병은 당시 불황배라는 평판이 있었다. 그러나 국왕폐하의 용기병 2개 연대를 두루 찾아봐도 꼼드레스푸아스와 같은 방탕아, 협잡꾼, 저속한 쌍놈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나이에 비하면 그의 형은 성실한 남자라고 할 수 있을 지경이었다. 형 피에르 드 레스푸아스는 주정뱅이 노름꾼으로 부인네들의 환심을 샀거니와 카드놀이로 돈벌이를 일삼고 있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사나이의 생활수단은 이것뿐이었다. 그들의 모친인 드 레스푸아스 부인이 라모뜨 지롱에서 호화스런 생활을 하는 것은 오직 세상 사람의 눈을 속여보자는 것뿐이었다. 실은 무일푼의 신세로 의치까지도 빚지고 있는 형편이었다. 의상, 가구, 마차, 말, 하인 모두가 파리의 고리대금 업자에게서 빌어온 것인데
만약 딸 하나라도 누군가 부유한 영주에게 곧 결혼시키지 않는다면 빌려준 물건을 걷어가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시도니는 금방이라도 벌거숭이의 몸으로 텅 빈 집에 내던져질 각오를 하고 있었다. 사위를 찾아내기에 급급했던 부인은 당장에 드목나구 씨에게 눈독을 들였다. 이 사나이라면 단순하고 속이기 쉽고 겉으로는 거칠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듯 보이지만 실은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졌으며 여자의 약할이라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다. 그의 딸들은 이 계획에 호응하여 만날 때마다 심장의 밑바닥까지 꿰뚫을 듯한 추파를 가엾은 푸른 수염에게 보내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드레스포아스의 두 딸의 강렬한 매혹에 곧 항복했다. 맹세는 아랑곳 없이 이제는 그 어느 편이라도 좋으니 결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둘 다 아름다웠으니 말이다. 망설임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줍음의 탓으로 잠시 지체하던 끝에 그는 행렬도 호화롭게 라모뜨지롱으로 찾아가 드레스포아스 부인에게 청혼을 드렸다. 어느 딸을 자기에게 줄 것인가 하는 선택은 부인에게 맡겼다. 시도니 부인은 정중히 대답하기를 평소에 매우 존경하고 있었으며 드레스포아스의 딸 중 어느 편이고 좋으신 대로 사랑을 호소하셔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친히 알기 위해 푸른 수염은 안노와 잔느를 모친과 형제들과 그리고 다수의 귀부인 및 귀족들과 더불어 레기에뜨 성에서 두 주일을 보내도록 초대하였다. 이곳에서는 오로지 산책과 사냥과 낚시질과 춤과 주연, 그리고 가벼운 간식과 온갖 종류의 오락의 향연뿐이었다. 드레스포아스가의 부인들이 동반하여 온 젊은 영주 슈발리에 드라메르리스는 사냥에서 짐승의 몰이를 계획했다. 푸른 수염은 그 지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냥개와 몰이꾼을 거느리고 있었다. 부인들은 신사들과 앞을 다투어 사슴을 뒤쫓는데 열중하였다. 그렇다고 시종 짐승만을 못살게 군 것은 아니어서 이 사냥하는 남녀들은 둘씩 짝을 지어 길 없는 골짜기로 헤매어 들어갔다가는 되돌아 나오며 다시 숲속으로 사라져가곤 했다. 슈발리에 드라 메르리스는 즐겨 잔느 드레스포아스와 더불어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밤이 되면 누구나 사랑 노름에 감동하고 만족한 하루를 즐기며 성으로 돌아왔다. 며칠을 두고 관찰한 끝에 이 착한 드목나구 영주께서는 언니보다는 단연 동생 잔느를 고르기로 마음먹었다. 잔느가 보다 젊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더 숫되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을 거침없이 표시하였다. 그 사랑이 성실한 것이었으므로 굳이 숨길 까닭도 없었다. 게다가 단도직입적인 그였다. 그는 이 젊은 아가씨에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사랑을 호소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그런 일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끔찍한 눈을 굴리고 참나무도 쓰러뜨릴 듯한 한숨을 뱃속으로부터 내뿜으면서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이따금 웃기라도 하면 식기가 뒤흔들리고 유리창이 메아리치곤 하였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푸른 수염만이 드레스포아스 부인의 어린 딸 옆에 꾸준히 따라다니는 슈발리에 드라 메르리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였다. 혹 눈치챘더라도 조금도 나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처럼 여자들의 경험을 쌓고도 의혹을 품기에는 충분치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란 소용없다. 누구나 변함없는 그대로다라고 나의 할머니는 말씀하시곤 했다. 할머니의 말씀은 과연 옳았다. 여기 적어가려는 얘기도 할머니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푸른 수염은 이 향연에 전례 없는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밤이 되면 수천의 횃불이 성 앞에 잔디를 밝혔고 반수신과 숲의 요정으로 변장한 하인과 하녀들이 접대하는 식탁에는 들과 산에서 걷어들인 그지없이 진미로운 것들이 놓여 있었다.
악사들이 끊임없이 아름다운 교향악을 들려주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소학교의 남녀 교사들은 마을의 소년소녀들을 데리고 회식자 일동 앞에 나타나 드목나구 영주와 손님을 향하여 인사의 말을 낭독하였다. 뾰족한 모자를 쓴 한 점성술사가 부인들 곁에 다가와서 송금을 보고는 그들의 장차 사랑을 예언하기도 하였다. 푸른 수염은 거느리고 있는 모든 하인들에게 술을 내렸고 가난한 가족에게는 손수빵과 고기를 나눠주었다. 밤 10시가 되면 밤이슬을 피하여 일행은 집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그곳은 무수한 촛불로 휘황했고 모든 종류의 놀이가 마련되어 있었다. 랑스끈의 당구, 르베르시, 배트, 오카, 부르랑, 장기, 트릭 주사위, 바세트, 와칼바스 등이다. 푸른 수염은 이 모든 놀이에 계속 매일 밤 거액의 돈을 잃었다. 이처럼 짓궂은 불운을 위로해 준 것은 드 레스포아스 가의 세 여인들이 계속 많은 돈을 버는 것이었다. 잔느는 슈발리에 드라 메르리스의 노름에 돈을 걸어 산더미 같은 금화를 긁어 모았다. 드 레스포아스 부인의 두 아가씨들은 또한 르베르시와 바세트 놀이에서 많은 수확을 올렸는데 늘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름에서 변함없는 행운을 붙잡곤 하였다. 이 놀이는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이 희한한 놀이에 빠져 있는 동안 사람들은 잠을 자는 일이 없었다. 푸른 수염에 관한 가장 오랜 얘기의 작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서로 장난치면서 밤을 새웠다. 이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다. 그럴 것이 장난을 치는 신용을 하면서 어둠을 틈타 서로 마음 끌린 동지들은 침실 깊숙이 숨어 버렸으니 말이다. 슈발리에 드라 메르리스는 때로는 악마로 때로는 유령이나 늑대 귀신으로 변장하여 잠자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나 늘 마지막에는 잔느들 레스포아스 양의 침실로 살며시 숨어 들어갔다. 선량한 드 목나구 영주도 이 놀이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드 레스포아스 부인의 두 아들은 그의 침대에 몸이 가려워지는 분가루를 뿌리는가 하면 악취를 바라는 물건을 그의 침실에서 태우기도 하였다. 혹은 또 침실의 출입문 위에 물벼락을 맞도록 만들어 놓기도 했다. 결국 이 형제들은 그에게 갖은 종류의 장난을 걸어 일행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으나 푸른 수염은 천성의 부드러운 마음씨로 꾹 참았다. 푸른 수염이 청혼을 하자 드 레스포아스 부인은 딸을 보낼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결혼식은 라 모뜨 지롱에서 유례없이 호화찬란하게 거행됐다. 잔네양은 프랑스 레이스의 의상의 머리는 많은 커울로 빗겨져 놀라우리만큼 아름다웠다. 언니인 안느는 금실로 자수된 녹색의 빌로우드 치마를 입었다. 한편 그들의 모치는 크레이프직의 금색 바탕에 검은 비단 빌로우드의 술이 달린 의상으로 휘감았고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드 목나구 씨는 검은 빌로우드 옷차림에 가지고 있는 큼직한 다이아몬드란 다이아몬드는 모두 걸치고 나왔다. 몹시 훌륭한 몸매에 순진함과 수줍음을 띤 표정은 푸르스름한 턱, 그리고 꽉 짜인 어깨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신부의 두 형제도 공들여 멋들어진 몸치장을 하고 나왔지만 슈발리에 드라 메르리스는 진주가 수놓여진 장미빛 빌로우도의 옷을 입고 뛰어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이 일가와 신부의 정부에게 아름다운 의상과 사치스러운 보석을 빌려준 유대인은 모조리 거두어 급히 파리로 되돌아가 버렸다. 한 달 동안 드 목나구 씨는 그지없이 행복한 사나이였다. 그는 아내를 열렬히 사랑했거니와 순결의 천사와도 같이 바라보았다. 실은 전혀 딴판인데도 말이다. 하나 가엾은 푸른 수염보다 더 재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속아 넘어갔을 것이 뻔하다. 그만큼 이 여자는 장꾀와 교활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전 프랑스 왕국에서도 첫째가는 악랄한 수단꾼인 모친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고 있었다.
이 부인은 큰딸 안느, 두 아들 피에로와 꼼, 그리고 슈발리에 드라 메르리스를 거느리고 레기에뜨로 집을 옮겼다. 슈발리에 드라 메르리스는 그림자와도 같이 드 목나구 부인을 잠시도 떠나는 일이 없었다. 늘 아내를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었던 이 선량한 남편은 이것에 불만스런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나 아내가 젊은 귀족에 대해서 품고 있는 우정에 역정내지는 않았다. 아내가 말하기를 어렸을 때부터의 저청제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결혼이 맺어진 지 한 달 후 푸른 수염은 중요한 사업차 6주간의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샤를 빼로는 쓰고 있다. 하나 이 여행의 동기를 그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질투하는 남편이 아내의 밀통의 현장을 습격하기 위하여 흔히들 꾸며대는 가짜 여행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이와 다르다. 드 목나구 씨는 르 페르쉬에 행차하여 사촌 형제인 우따르드의 유산을 받게 되었었다. 이 사촌형은 사구의 전투 당시 북위에서 주사위를 즐기던 중에 포탄에 맞아 명예의 전사를 했었다. 출발에 앞서 드 목나구 씨는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가능한 모든 오락을 즐기도록 일러두었다. 그는 아내에게 집안의 모든 열쇠를 내주면서 자기를 대신하여 레기에뜨 전영지의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 이것이 두 개의 큰 가구 창고의 열쇠고 이것이 매일 사용하지 않는 금은 식기의 찬장 열쇠요. 이것은 금화와 은화가 가득 들어있는 금고 열쇠고 보석이 들어있는 보석함 열쇠는 이것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어느 방이나 열리는 열쇠. 이 작은 열쇠는 아래층 큰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의 열쇠. 무엇이건 열어보고 어느 곳이든 가보. 푸른 수염의 전기작가 샤를 빼로는 드 목나구 씨가 다음과 같이 첨부했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작은 방만은 들어가지 마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만약 어쩌다 문을 여는 날이면 나는 화끝에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오. 푸른 수염의 전기작가는 이 말을 전함으로써 사건이 있은 후 드 레스포아스 가의 부인들이 꾸며댄 이야기를 비판 없이 채택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드 목나구 씨는 전혀 다른 말을 하였다. 그는 이 작은 방,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바로 불행한 공주들의 방의 열쇠를 내줄 때 그가 사랑하는 잔네에게 가정의 행복에 불길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과연 이곳은 그의 최초의 아내, 가장 선량했던 아내가 곰과 더불어 도망가기 위해 빠져나간 곳이요. 블랑슈 드 지보메가 무사네들을 상대로 그를 속여왔던 곳인가 하면 이 바남의 타일은 그가 사랑했던 죄스런 여인의 피로 물들었던 것이다. 이만하면 드 목나구 씨의 머릿속에 이 방과 더불어 잔혹한 추억과 불길한 예감이 따라다니기에 족한 것이 아닐까. 잔느 드 레스포아스에게 한 말은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무생각들과 희망을 솔직히 나타내고 있다. 여기 그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어. 만약 당신의 것이나 다름없는 이 집안의 열쇠를 모두 내주지 않는다면 당신을 모욕하는 것 같은 느낌일 것이요. 그러니까 딴 모든 방과 같이 이 작은 방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 내 말을 믿어준다면 내게 은혜를 베푸는 셈치고 부디 그 방만은 들어가지 않도록 해요. 그 방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을 하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로잡히고 마는 그 불길한 예감이 드는 내 마음을 생각해서 말이요. 당신에게 무슨 불행이 닥치거나 혹은 당신의 미움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나는 서글픈 몸이 될지 모르오. 다행히도 근거 없는 근심이지만 불안스러운 나의 애정과 경계심 많은 나의 사랑의 탓으로 보고 용서하기 바라오. 이 말을 남기자 선량한 남편은 아내에게 입맞추고 급히 르 페르슈를 향해 출발하였다. 이웃 부인들과 친한 친구들은 초대하는 걸 기다릴 겨를도 없이 젊은 신부의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만큼 그들은 이 집의 재물을 보고 싶어 마음 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에 들어오자 이내 그들은 모든 것이 다 훌륭하고 호화스럽기만 한 침실이며 거실이며 의상, 장롱을 두루 구경 다녔고 입을 모아 젊은 신부의 행복을 과장하여 선망하곤 하였다. 전기작가 샤를베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대목을 논한 모든 전기작가들은 드 목나구 부인이 작은 방을 열어보고 싶은 생각에 초조했던 나머지 이 모든 재화를 보고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된 얘기다. 샤를베로도 쓰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여자는 어찌나 호기심에 불타 있었던지 손님 일행을 떠난다는 것이 신뢰라는 생각도 없이 작은 비밀의 사닥다리를 따라 그 작은 방으로 뛰어내려갔다. 너무나 급히 서두른 나머지 두서너 차례 미끄러져 하마터면 목을 부러뜨릴 뻔할 정도였다. 사실은 의심할 여지 없다. 다만 아무도 전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 그처럼 안타깝게 그곳으로 향한 것은 오로지 슈발리에드라 메르리스가 그녀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레기에트 성에서 살게 된 후로부터 이 여자는 작은 방에서 이 젊은 사내와 매일 한 번, 아니 오히려 두 번씩이나 미래하는 젊은 신부로서는 도시 어울리지 않는 관계를 맺어왔었다. 잔노와 이 사내와의 관계가 어떤 성질의 것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망설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불륜의 관계여 불순한 관계였다. 만일 드 목나구 부인이 남편의 명예만을 손상시키는 것이었다면 물론 후세의 비난을 사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준엄한 도학자일지라도 그 여자를 위하여 변명의 여지를 찾아줄 것이다. 이 젊은 여인을 위하여 그 당시 세대의 풍습, 파리의 궁정에서 볼 수 있었던 갖가지 신뢰, 그릇된 교육의 너무나도 정확한 결과, 사악한 모친의 조종 등을 들어 변호하여 줄 것이다. 사악한 모친이라 하였지만 시도니 드 레스포아스 부인은 바람 피우는 딸의 편의를 여러모로 도모해 주었던 것이다. 현명한 도학자들은 그들이 준엄한 재판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아기자기한 과오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 여자의 과실은 큰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이요. 누구나 그녀가 딴 여자들과 다름없는 짓을 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잔느드 레스포아스는 남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그의 생명에 해를 끼칠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드 목나구의 부인 잔느드 레스포아스가 슈발리에 드라 메르리스와 더불어 충실하고 애정 깊은 남편의 시래를 모의한 것은 다름 아닌 작은 방, 공주들의 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어지는 곳에서였다. 그녀가 후에 언명하기를 그 방에 들어가 본즉 6사람의 살해된 여인의 시체가 걸려 있었고 그 피가 타일 위에 엉겨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푸른 수염의 6사람의 전처임을 알게 되어 자기를 기다리는 운명을 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벽화였을 것이고 아마도 그것을 절단된 시체로 착각했을 것이다. 마치 맥베드 부인의 환각에 비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있음직한 일은 잔느가 후에 그 얘기를 하여 희생자를 모함함으로써 하수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소름 끼치는 광경을 생각해냈으리라는 것이다. 드 목나구 씨의 살해가 결정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통의 편지에 의해 시도니 드 레스포아스 부인이 이 음모에 가담한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큰딸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주모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느드 레스포아스로 말할 것 같으면 일가 중에도 가장 악질적이었다. 그녀는 관능의 유혹에는 도시 인연이 없었으며 그러기에 일가의 음란의 수라장 속에서 홀로 순결하였다. 쾌락을 거부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까닭이 아니라 단지 잔인한 행위 외에는 쾌락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피에로와 꼼 두 형제를 군대에 좋은 자리로 옮겨준다는 조건으로 이 계획에 끌어들였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정확한 자료와 확실한 증거에 의거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여러 가정 범죄 중에도
가장 잔혹하고 가장 불결하고 가장 비열한 범죄를 서술하는 일이다. 이제 그 상황을 기술하고자 하는 암살 사건에 혹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1449년 3월 9일 밤 기욤 드 프랍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젊고 홀쭉한 그의 처불량슈 도베르브레와 사생아 도르방다스와 그리고 이발사 장보용이 감행한 살해 사건이 있을 뿐인 것이다. 그들은 기욤을 베개로 질식시켜 장작으로 난타한 다음 새끼소처럼 목을 잘라 죽였다. 블랑슈 도베르브레는 남편이 자기를 물에 빠뜨려 죽일 셈이었다고 증명하였다. 하나 잔느 드 레스포아스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극악무도한 악한들에게 내맡긴 것이다. 이해되도록 간결하게 사실을 전할까 한다. 푸른 수염은 예정보다 빨리 돌아왔다. 이것이 곧 음울한 질투의 의혹에 사로잡힌 그가 처의 밀통 현장을 습격하고자 행한 짓이라고 잘못 믿게 만든 원인이다. 쾌활하고 의심을 모르는 그가 만약 아내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을 하고자 했다면 그것은 흐뭇한 기습이었을 것이다. 그의 애정, 그의 친절한 마음씨, 즐겁고 차분한 모습은 아무리 흉악한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감동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슈발리에 드 라 메르리스와 저 증오스러운 드 레스포아스가 일당은 그와 같은 푸른 수염의 성품에서 오히려 그의 목숨을 해치고 새로운 유산 상속으로 한결 커진 그의 재산을 횡령하려는 음모가 용이하리라는 점을 발견할 따름이었다. 그의 젊은 아내는 미소 띤 얼굴로 그를 맞이하고 목에 매달려 부부의 침실로 이끌고 들어갔다. 그리하여 이 훌륭한 사나이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하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맡고 있었던 열쇠 뭉치를 남편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불행한 공주들의 방, 다시 말하면 작은 방이란 이름의 거실에 열쇠가 보이지 않았다. 푸른 수염은 부드럽게 그 열쇠를 돌려달라고 청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한동안 시간을 끌더니 잔느는 돌려주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역사라는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철학이라는 무한정한 영역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분명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샤를베로는 작은 방의 열쇠는 마성이 것이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다. 즉 마법의 열쇠,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자연의 법칙에 상반된 사실을 가지고 있는 마법의 열쇠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반증이 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나의 저명한 스승, 학사원 회원 빅그로 데 윈트시의 교훈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초자연적인 것이 나타날 때 역사가는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나도 이 열쇠에 관해서는 푸른 수염의 오랜 전기 작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만족할까 한다. 누구나 다 이 열쇠는 마성의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것은 권위 있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기술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신비로운 성질을 지니고 있는 얘는 이 열쇠만은 아니다. 가령 전설에서 마법의 검의 얘는 부지기수다. 아르띠르 왕의 검은 마성의 것이었다. 장 사르띠에의 부정할 수 없는 증언에 의하면 잔다르크의 검도 마성의 것이었다. 이 유명한 연대기 작자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이런 얘기가 있다. 칼이 둘로 꺾인 일이 있었는데 가장 숙련된 대장장이가 제 아무리 노력하여 보아도 꺾인 두 부분이 붙지 않더라는 것이다. 박도르 위고는 그의 한편의 시 가운데 항상 발밑에서 엉키는 마법의 사다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특대로 변한 마성의 인간이 있음을 인정하는 작가도 많다. 우리로서는 이처럼 강하고 이처럼 꾸준한 신앙을 공격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그러니 작은 방의 열쇠가 마성의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의 결정을 우리는 삼가할 것이며 그 점에 관한 우리의 의견을 판별하는 수고는 신중한 독자에게 일임코자 한다. 왜냐하면 이처럼 삼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반드시 자신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점이야말로 이 태도의 장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역보다 적절한 표현을 빌자면 우리의 재판 권한 내에 되돌아온다면, 즉 사실의 재판관, 정상의 심판관이 되는 것은 이 열쇠가 피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읽을 때이다. 원문의 권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점을 믿게 하리만큼 강한 것은 못 된다. 열쇠는 조금도 피 묻어 있지 않았다. 작은 방에서 피가 흐른 일은 있었다. 하나 벌써 먼 과거의 일이다. 누군가가 피를 씻었거나 혹은 피가 말랐거나 간에 어쨌든 열쇠에 피가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죄지은 아내가 혼란 속에서 열쇠의 강철 위에 핏자국이라고 오인한 것은 새벽 장미빛 햇빛에 아직 붉게 물들어 있는 하늘의 반사였다. 드 목나구 씨는 열쇠를 보고 아내가 작은 방에 들어갔음을 깨달았다. 과연 이 열쇠는 전에 내줄 때보다 한층 깨끗하고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처럼 광택이 나는 것은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혀 처량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젊은 아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끝내 그 작은 방에 들어갔구려. 당신에게나 내게나 아무런 말썽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방에서 화를 일으키는 어떤 힘이 떠오른단 말이오. 그래 당신을 그 힘에서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오. 만약 당신마저 그 힘에 걸려든다면 나는 끝내 위안을 얻을 길이 없을 것이오. 날 용서하시오. 사랑하면 미신을 믿게 되는가 보. 이 말을 듣자 푸른 수염이 그녀에게 공포를 주었을리 만무한데, 또 사실 그의 말이나 태도가 우수와 애정을 표시했을 따름인데, 젊은 드 목나구 부인은 고래고래 소리쳤다. 사람 살려! 그것은 합의된 신호였다. 이 신호를 들으면 슈발리에 드 라메리스와 드 레스푸아스 두 아들은 푸른 수염에게 덤벼들어 칼로 찔러 죽일 계획이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은 잔느가 침실 옷장 속에 숨겨두었던 슈랄리에 뿐이었다. 칼을 손에 들고 덤벼드는 것을 보자 드 목나구 씨는 방어태세를 취했다. 잔느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복도에서 언니 안느와 마주쳤다. 안느는 사람들이 전하는 바와 같이 탑에 올라가 있지는 않았다. 리셜리우의 추기경의 명령으로 좌절되었으니 말이다. 잔느 드 레스푸아스는 창백한 얼굴로 와들와들 떨며 감히 일대 모험에 나서지 못하는 두 형제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기에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었다. 잔느는 애원하며 서둘렀다. 내 애인을 살려주세요, 오빠들! 피에로와 꼼은 푸른 수염에게로 달려갔다. 가본즉 푸른 수염은 슈발리에 들라 메르리스의 칼을 빼앗아 그를 무릎 밑에 깔고 있었다. 이들 두 형제는 비겁하게도 뒤에서 푸른 수염의 몸을 칼로 찔렀고 숨이 끊어진 후에도 수없이 마구 난도질했다. 푸른 수염에게는 유산 상속인이 없었다. 그의 미망인이 재산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일부를 언니 안내의 결혼지참금으로, 일부는 오빠들을 위해 대장의 지위를 사주었으며 나머지는 슈발리에 들라 메르리스와 결혼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 사나이는 부자가 되자 곧 성실한 신사가 되었다.